천년 고도 전주. 그 중심에 왕도의 상징이자 자존심으로 남아있는 전주객사. 그리고 전주객사에서 단연 눈에 띄는 현판 글씨 풍패지관. 호방한 초서체의 이 현판을 쓴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정성을 다해서 화폭을 채우고 있는 한 남자가 그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있는 객사는 우리 표용 할아버지하고는 아주 각별한 인연이 있는 걸로 어렸을 때부터 문중에서 줄곧 들어왔습니다. 주집원 그 칙사는 익산 왕궁에 계시는 저희 표용 할아버지를 만나러 오셨답니다. 만나러 오신 김에 이제 객사에서 주무시고 조선의 선비 송영구와 명나라에 사신 주집원. 400년 전 두 사람에겐 어떤 애틋한 인연이 있었을까요? 이제는 한 가문의 전설이 돼버린 인연을 찾아 후손들이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주집원 선생과의 인연을, 그 아름다운 인연을 다시 재현을 하고자 해서 우리 후손들이 찾아왔어요. 풍패라는 말은 다 아시다시피 조선의 태조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한 가문의 피 속에 남아 흐르는 인연. 400년 만에 해오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과연 송영구의 후손들은 주집원의 후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전주객사의 현판, 풍패지관에 얽힌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인연.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인연 속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라북도 전주. 호남 제1의 유서 깊은 고장으로 천년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도시. 후백제의 도읍이자 조선 왕조의 발상지로 널리 위엄을 떨쳐온 왕도. 그래서일까요? 예와 의를 숭상하고 충과 효를 실현해온 선비와 양반의 고장. 또 넉넉한 정과 그윽한 멋이 흐르는 풍류의 고장 전주. 전주가 간직한 수많은 사연과 이야기 중 아주 특별한 인연 하나가 있습니다. 1700년대 초반의 전주 풍경. 전라 가명이 자리한 위쪽으로 중앙의 관리나 사신이 와서 머물렀던 객관이 있습니다. 바로 전주객사죠. 전라 가명은 세월 속에 사라졌지만 전주객사는 여전히 도심 속에 건재합니다. 전주객사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은 1471년 성종 2년에 전주 서고를 지은 뒤 남은 재료로 고쳐지었다는 기록입니다. 적어도 500년 이상의 세월을 건너왔으니 조선의 객관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간직한 셈이죠. 하지만 넓은 대지에 여러 채의 건물을 거느렸던 옛 위용은 추억이 된 지 오래입니다.
도로공사로 한쪽 건물이 헐리고 때로는 상품 진열소로 일제강점기엔 산업장려관으로 이용됐습니다. 한국전쟁 후엔 전북대학교의 전신인 명륜대학의 강의실로 사용되기도 했죠. 시대에 따라 그 쓰임은 달라졌지만 변함없는 한 가지. 그것은 전주객사의 상징인 현판입니다. 힘과 기상이 넘치면서도 막힘없이 써내려간 현판 글씨. 풍패지관. 이 네 글자의 숨은 뜻은 무엇일까요? 전주를 표현하는 그 내용 가운데 풍패지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풍패의 고향이라는 뜻인데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전주 객사의 풍패지관, 그 풍패의 객관이다 그렇게 표현이 돼서 풍패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전주의 남문은 풍남문,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서문은 패서문이라고도 표현해서 풍패라는 말이 곳곳에 남아 있는데 이 말은 사실은 한 나라의 수도라는 또는 발상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중국의 그 한고조, 한 나라를 세운 한고조 유방의 그 고향이 그 폐업풍현이었기 때문에 그 두 글자를 따서 그 풍패라는 말 자체가 왕조의 발상지라는 말로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 왕조를 세운 태조 이성계의 본관은 전주. 곧 전주는 조선 왕조의 뿔입니다. 조선 태조의 본향인 전주를 한고조의 고향인 풍패에 비유한 거지요. 지금도 전주 도심 곳곳엔 왕조의 발상지를 뜻하는 흔적이 뚜렷합니다. 왕도의 위엄이 서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전주객사의 현판. 현판을 쓴 주인공에 대해 오랫동안 세인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지금 풍패지관 그 편액은 그 규모로 인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썼느냐? 거기에 쓰여진 그 글을 쓰신 분의 그 낙관이라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전주에 이제 전해져 오는 이야기는 명나라 학사였던 주지번이가 이제 조선에 사신으로 왔다가 개인적 인연이 있었던 그 익산의 송영구를 만나러 이제 이쪽 지역에 왔고 그때 이제 전주에 들러서 이 편액을 썼다 이런 얘기들이 내려오는데 그간 베일에 쌓여있던 현판 글씨의 주인공을 찾은 곳은 전주의 한 향토 사학자가 발견한 전주 읍지. 명학사 나누 주지번, 풍패지관 네 글자를 편액하다라는 기록이 선명합니다. 비로소 등장한 풍패지관을 쓴 주인공 주지번.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주지번의 고향은 중국 남경입니다. 남경은 일본군이 대학살을 자행한 처참한 비극의 현장이기도 하죠. 명나라를 세우고 남경으로 수도를 정한 명태조 주원장. 산동성 출신이었던 주지번의 아버지 주인은 주원장의 호위무사로 남경에 왔죠. 하지만 부하직원의 모함으로 관직과 재산을 잃고 맙니다. 他原来的地位并不低，但是被抄家之后，生活状况就不好了。在这个困苦当中啊，那个时候他要想有出路，只有一条路，就是通过刻苦的读书、考试，能够中了进士，这样才可以有出路。否则的话，没有出路的。 생활은 궁핍했지만 본시 총명하고 성실했던 주지번은 고학으로 과거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595년 북경에서 황제가 친히 주관하는 시험에 당당히 장원으로 급제했죠. 문학적 재능이 뛰어났던 주지번은
황제를 가까이 모시는 한림원 편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명나라 역사상 손꼽히는 대학자이면서도 시서화에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他的字，后人的评价说他有点这个赵孟頫，元朝的大书法家，赵孟頫、颜真卿有他们的风格。他画的这个山水呢，有点像那个米芾、米南宫的风格，吴镇的风格。特别是他画的那个珠石头，珠子下边要有一个石头，那个有点像宋代的那个文同、苏东坡那样的风格。 장원에 급제한 지 10년 후 주지번은 명황제의 사신으로 조선에 옵니다. 1605년 북경을 떠나 해를 넘겨 한양에 도착한 주지번. 이때 조선의 왕 선조는 친히 포구에 나가 그를 마중했습니다. 왕의 영접을 받을 정도로 귀한 행차. 그의 방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那么现在有人讲嘛，是为了共同对付这个倭寇，对吧？这是一个方面，其中还有一个方面就是要钳制这个满洲啊，就是将来这个满洲在东北崛起以后，对明王朝成为一个重大的威胁啊，重大威胁啊，所以他是到了朝鲜以后呢，应该说跟朝鲜上下呢这个关系都搞得很不错，朝鲜的这些官员啊、贵族啊，跟他呢彼此啊这个诗词往来畅和，因为他周处藩是一个很有才华的人啊，诗词书画都很好啊，跟他来往，很多权贵呢，很多这个贵族啊，这个给他送了很多礼，他全部不要。 그런데 한양에서 공식 업무를 마친 주지번은 또 한 번의 여로에 오릅니다. 그가 굳이 먼 길을 달려 전라도까지 찾아온 이유. 한 문중의 이야기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문중에 드나들면서 어르신들한테 들은 말씀에 의하면은 명나라 때 그러니까 1606년도에 주지번이라는 분이 있었답니다. 그분이 칙사로 우리 조선에 오셔가지고 익산 왕궁면에 저희 13대 어른이신 표홍 할아버지를 만나러 오셨다가 이 객사에서 주무시고 풍패지관이라고 하는 현판을 써주시고 그리고 가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주객사에 머문 그날 밤 주지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12년 만에 해후를 눈앞에 두고 설레는 마음을 담아 일필휘지로 써내려간 글씨. 이렇게 전주객사의 현판 풍패지관이 탄생했습니다. 이제 대국의 사신이 몸소 말을 빌려 타고 내려오게 만든 장본인 송영구의 얘기를 해볼까요? 1556년에 태어난 송영구의 본관은 진천, 호는 표옹. 자신을 표주박 할아버지라고 부른 그는 한평생 청빈하고 검소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성리학의 대가인 우계 성혼의 문화에서 이항복과 동문수학했고 훗날 성주 목사, 경상관찰사 등을 지냈습니다. 또 성품이 너그러워 많은 사람들이 흠모했다고 전합니다. 그는 선조 17년에 그 과거에 합격하였으며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난 그 이듬해에
정철이 북경에 사신으로 떠나게 될 적에 기록관인 서장관으로 함께 북경에 갔었고 거기에서 주지번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주지번과의 만남의 처음이고 또 이 인연의 시발점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천 송씨 양세실록에는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상세하게 전해옵니다. (1593년) 북경에 간 38살의 송영구. 숙소에 머무는 중에 뜻밖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北冥有鱼，其名为鲲。鲲之大，不知几千 그 소리는 바로 숙소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한 남자의 목소리였죠. 그런데 그가 읊는 문장의 내용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아니 이건 장자의 남아경이 아닌가? 昭君不知晦朔，惠姑不知春秋，此小年也。 그대가 읊은 글이 무슨 뜻인 줄 아는가? 早晨的蜉蝣分不清朝与夕，傍晚的知了不知道春天有秋天。所谓的人生，不是短暂的。 자네는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천한 일을 하면서도 장자의 남아경을 그렇게 유창하게 읊을 수 있단 말인가? 我本来是南京人，因为多次科举考试落选之后，家人对我充满了希望，给我身上充满的路费也已经全用光了，所以我只能做这种事情。 그렇다면 글을 한번 써보겠는가? 청년의 유려한 글씨체는 송영구의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물리는 유창하나 글의 품격이 정연하지 못하니 우리 조선의 과정으로 가르쳐 주겠소. 문장의 이치는 깨쳤지만 격식이 부족해서 아쉬운 문체. 송영구는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지인지감. 바로 이 사람이 북경에서 학비를 벌며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주지번이었죠. 송영구는 주지번에게 글을 쓰는 요령뿐 아니라 가지고 있던 서적과 상당한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일종의 장학금인 셈입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주지번은 과거에 합격했고 다시 10년 후 조선의 사신으로 온 것입니다. 주지번은 조선에서 여러 학자, 문인들과 교류하며 양국 문화의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周子藩呢，应该说他在朝鲜呢，他是跟这个朝鲜的文人学士之间彼此唱和，留下了很多佳话，历史的佳话。在那儿这个现在这个朝鲜呢，他在这个回来以后写了一本书，叫《奉使朝鲜稿》，就把他出使朝鲜的经历都写下来，还留下了跟朝鲜的文人学士之间这个彼此互相唱和的一些诗句、诗词，也在这部书里。那么他的广部的学生呢，还在朝鲜结交了当时一个有名的思想家，叫许云。这个两个人呢，结成了很好的朋友。许云呢，还把他姐姐的这个诗啊，拿到中国来出版。他的姐姐叫这个南雪轩啊，委托周子藩回来。 주지번은 이전의 사신들과는 여러 면에서 달랐습니다. 선조실록에 의하면 주지번은 성품이 너그럽고 겸손했으며 우리나라 사람에게 매우 우호적이었습니다. 또 진솔하고 소탈한 성격으로 격의 없이 사람을 대했고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조선에 대한 그 존경도가 높다는 것은 바로 표홍 선생에게 입은 자기가 옛날에 그 허드렛 일을 하면서 북경에서 고학할 때 표홍 할아버지가 그 장학금으로 공부하라고 주머니를 털어 노자를 털어주는 그
정신에 감복된 이 주지번은 이 나라, 자기 은인이 있는 나라에 왔을 때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성스럽게 했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연이 아닙니까? 진천 송씨 문중에 전해오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해 볼까요? 주지번은 이미 조정에서 송영구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 한 필과 하인 한 명을 얻어 전주객사를 거쳐 송영구의 고향인 익산 왕궁까지 친히 내려온 것이었죠. 하지만 그의 이런 노력은 결국 헛걸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주지번과 송영구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송영구는 당쟁의 와중에서 좌천되어 지금의 평양 근처에서 대동찰방이라는 한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혹시 상대에게 누가 될까 염려했던 것일까요? 송영구는 주지번이 돌아가기를 기다렸다가 관직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주지번이 그냥 허무하게 발길을 돌린 것은 아닙니다. 송영구가 조상을 추모하기 위해 지은 집에 정성과 존경을 담아 편액을 남긴 것이지요.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은인을 못 보고 선물로 준비한 수십 권의 책도 직접 전하진 못했지만 아쉽고 애틋한 마음만은 남겨두고 온 것입니다. 주지번 서라는 낙관이 적힌 망로당. 이 세 글자는 조상을 향한 송영구의 그리움과 송영구를 향한 주지번의 그리움을 담고 있습니다. 주지번은 쉽사리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또 하나의 선물을 남겼죠. 풍수에도 조예가 깊었던 주지번은 직접 주위의 산사를 둘러보고 표옹에 묘자리를 잡아두었습니다. 은인을 생각하는 주지번의 마음은 이토록 지극했죠. 주지번이 명나라로 돌아간 후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송영구는 1년 후 명예를 회복하여 다시 관직에 복귀합니다. 양세실록엔 송영구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는 인상적인 에피소드 하나가 전합니다. (1613년) 정월 낙동강. 경상도 관찰사를 마치고 조정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 사람이 따르는 것을 만류하고 표옹 송영구는 간소한 행색으로 포구에 이릅니다. 저 나으리, 그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성심껏 마련한 것이옵니다. 부디 댁에 돌아가셔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으면 합니다. 내 지금껏 관찰사로 지내며 단 하나의 흠도 없었거늘 왕명을 받들어 조정으로 가는 길에 내 어찌 감히 공적인 물건을 취하겠는가. 재물 따위는 필요 없으니 난 이 부채 하나로 되었네. 하지만 나으리, 그간의 노고를 생각한다면야 턱없이 약소합니다. 부디 사양치 마시고 그 부채와 함께 다른 재물들도 마음 편히 가져가시지요. 계속되는 권유에 송영구는 뜻밖의 행동으로 주위를 놀라게 합니다. 아니 나으리, 어찌 이러십니까? 저 귀한 부채를. 자네 말을 듣고 보니 이 부채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겠구만. 내 올 때처럼 빈몸으로 갈 것이니 더 이상 권하지 말게나. 그 이후로 낙동강은 투선강, 나루터는 투선진으로 불리며 송영구의 정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1613년 사신의 총책임자인 성절사로 다시 명나라에 가게 된 송영구.
그곳에서 주지번과 두 번째이자 마지막인 조우를 하게 됩니다. 圣结使大人，您可否还记得我？ 글쎄요, 누구신지. 我就是当年一边准备科举考试，一边打工的人啊。 아니, 이게 누구신가? 주지번과 송영구의 감격적인 만남. 드디어 20년 만에 뜨거운 해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我来到这里是为了报答您当年对我的恩情。这些书是我收集起来送给您的，希望您能收下。 그 일찍이 본 적이 없는 책이요. 고맙소이다. 조선으로 돌아온 송영구에겐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목대비 폐위 논쟁에 휘말려 조정에서 물러난 송영구는 1620년 동대문 밖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65살을 일기로 주지번이 점지해준 그 자리에 잠든 표옹 송영구. 평생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변함없는 절개와 지조를 지키며 살았던 송영구는 진정한 선비의 표상이었습니다. 이러한 폐비에 대한 논쟁을 가지고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논쟁이 수없이 일어나게 되는데 당시 그 기자원이라든가 이양복 등과 함께 송영구는 그의 불가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조정에서 있는 중요한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비방하는 글들을 여기저기에 써서 결국은 파직을 당하게 됩니다. 요즘으로 봐서 그는 어떤 권력에 아첨하지 않고 불의에 저항한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인조 반정 후 표옹 송영구의 명예는 복권됩니다. 교주입니다. 증예조 판서 송영자구자 충숙공 가경 16년 6월에 받으신 그 기록입니다. 표옹의 강직한 성품은 조상이 물려준 정신적 유산에서 비롯됐습니다. 진천 송씨 중시조인 송인애묘. 고려 인종 때 정이품 평장사를 지낸 송인은 이자경이 난을 일으키자 끝까지 왕옆을 지키다가 척준경에 의해 목숨을 잃은 충신이었습니다. 청렴하고 강직하게 지조를 지킨 삶은 문중의 유산으로 후대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관찰사를 지낸 표옹의 증손자 송창은 죽음을 앞에 두고 시호를 청하지 말고 공적비를 세우지 말라고 유언합니다. 남의 이목보다 자신에게 떳떳한 삶이 중요했던 것이죠. 송영구가 부모를 추모하기 위해 지은 망모당은 가문 안에서 효의 상징과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쉽게 열지 못하도록 쇠로 엮어 보관한 책 철권전서. 작은 부료라도 엄중히 기록했던 이 책은 효에 대한 가문의 자세를 알게 합니다. 그 망모당이라고는 그 석자가 그 효심이라는 뜻이 거기에 잠복 있지 않습니까? 망모당. 그 부모님을 사모하면서 그 생각하신다는 그 뜻. 얼마나 그 참 위대한 뜻입니까? 그래서 그 뜻이 우리 집안에 내려온 그 전례가 지금까지도 효도는 못할 망정이라도 불효는 하지 말아라. 제 개인적인 소견은 송영구의 후손들이 중대한 결정을 위해 한자리에 우리 모였습니다. 평할아버지가 400년 전에 그분 주지번이를 만나서 인연을 맺어가지고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주집원의 생가가 남경에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남경 방송국을 통하든지 아니면 다른 문헌을 통해서라도 꼭 후손을 만나고 싶은 그런 절실한 심정입니다. 사실상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광대하고 또 그 주집원이라는 뭐 아주 유능한 재상이었지만 우리 한국같이 그렇게 조상들을 특별하게 이렇게 섬기게 되고 족보가 현존하고 그러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그러는데 요번에 어떻게 그게 뭐 이렇게 쉽게 가능하게 될지. 신안주 시내 우리나라 종친회도 있고 홍콩이나 타이완의 종친회를 통해서 찾아볼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서 그분을 여기까지 또 우리가 초대를 한다 하면 제가라도 참 이게 집이라도 이게 어디 좋은 데라도 모시고 한번 뭐 이런 자랑스러운 얘기를 의미 깊은 얘기의 뜻을 한번 발표하고 싶습니다. 손님 여러분, 난징 루코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표옹 송영구의 후손 9명이 저마다의 기대를 품고 주집원의 고향인 중국 남경에 도착했습니다. 표옹을 찾아 나선 주집원의 심정이 이러했을까요? 400년을 돌아온 인연, 주집원이 전주에 남긴 인연의 증표 풍패지관. 이번엔 송영구의 후손들이 답례를 할 차례입니다. 주집원의 후손을 찾아 이 그림을 선물하려는 거죠. 후손들이 가장 먼저 수소문한 곳은 역시 주집원의 생가입니다. 이곳은 주집원이 말년에 북경에서 돌아와 거처했고 그의 후손들까지 살았던 집으로 남경의 사적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주집원가, 주집원 이발소, 주위엔 아직도 주집원의 명성을 짐작케 하는 흔적이 즐비합니다. 하지만 정작 주집원의 생가는 사람들의 시야에서 벗어난 지 오래입니다. 관리가 되지 않은 건물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시멘트를 더듬힌 상태입니다.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생가. 참담하기까지 한 그 모습에 후손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굳게 닫힌 문 너머에는 세월의 먼지만 가득합니다. 주집원의 후손들이 있다면 생가를 이렇게 방치하진 않았겠죠. 아,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거 좀 우리가 들어가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폐허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생가를 직접 확인하니 주집원의 후손을 찾을 길이 막막해집니다.由于这个南京嘛，这个到清末的时候，这个战乱不断，这个一直到民国的时候，这个意思是也是南京也是发生了几次这个大的规模的战争啊，由于这个历史的这个变迁和动乱，这个朱石藩的后人啊，也有可能就是不在南京了，啊，通过我们的这个南京的一些历史学家和地方志的一些学家。这个特地的研究，和查找，确实在南京没有找到朱石藩的后裔。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곳, 기념사진으로라도 마음을 달랩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는 일. 남경시 박물관에서 송영구의 후손들은 반가운 작품을 만났습니다. 那么这个诗的作者呢，是我们南京的一个状元，明代的一个状元，叫朱之藩。朱之藩呢，他是南京人，所以呢，对南京的这个风景，他也很熟悉。那么这首诗就是他写的我们南京的一个著名的景点。 주지번의 친필이 쓰여진 부채. 그 마지막에 주지번이라는 이름 석자가 선명합니다. 망모당에서 본 바로 그 낙관이죠. 마치 주지번을 직접 본 것처럼 후손들의 마음이 출렁입니다. 안개 낀 언덕 위에 바위 우뚝 서고 뭐 이제 나무들이 울창하고 청초한 그런 모습 속에서 그 폭포 물 떨어지는 폭포가 매달린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곳에 왔다는 그런 뜻 같아요. 궂은 날씨에도 주지번의 흔적을 찾는 작업은 계속됩니다. 남경 도서관에서 더 많은 주지번의 작품과 사료를 찾은 후손들. 주지번의 자취를 밟아갈수록 송영구와 닮은 모습에 놀라게 됩니다. 강직한 성품에 아첨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주지번. 그는 말년에 정치의 흥미를 잃고 대자연 속에 묻혀 지냅니다. 对于这个污浊的政治，是表示不满，不愿意同流合污，追求那种清闲的、舒畅的、自由的生活。这样呢，很多人就特别喜欢。你知道，明代末年啊，那个政治实在是很糟糕的。 13년 후에 1606년에 400년 전의 인연을 찾아 한국에서 온 손님들 덕분에 중국 남경이 한동안 들썩였습니다. 만났습니다. 남경의 언론들도 지대한 관심을 쏟았죠. 언론의 도움으로 주지번의 후손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희는 전주라는 도시에서 왔는데 조선의 남경 신문사와 방송사들은 송영구의 후손들이 중국에 머무르는 동안 동행 취재하면서 주지번 후손 찾기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기 나와네, 저기 나와. 예, 나와 고마워요. 예. 并携带了一幅珍贵的画作，画中的宅子就是当时朱之藩在韩国住过的地方，匾额上还有他的题字。两人一见如故，宋老前辈还赠予朱之藩先生很多赶考的书籍和银两，帮助朱之藩先生考中状元。后来他出使朝鲜。400年后的今天，为了能够再续上祖先的这段跨国友谊。 9位老人来到古城南京，希望通过我们媒体寻找到状元朱之藩的后人。万一找到后代的话，他们想邀请那些朱之藩的后代到韩国去。 날까지 후손이 안 나타나고 계신데 일정은 짧고 귀국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신문과 방송을 통해 중국 전역에 이들의 사연이 전해졌지만 주지번의 후손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찾지도 못하고 그랬으니까 우선 이렇게 내 이사인데 그분이 여기 살았지만은 원래 그 선대 고향이 그 임평이라고 산동성에 여기 북쪽에. 미국에서 30년간 신학을 공부하다가 가문의 역사에 눈을 돌리게 됐다는 송병혁 목사. 거기 한번 가보면 혹시 그 후손들이 최근 그는 표옹 송영구가 남긴 글들을 정리하고 해독하는 작업에 빠져 있습니다. 방법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송병혁 목사가 주지번의 조상이 살았던 산동성에서 계속 후손 찾기를 진행하기로 했죠. 이걸로 해서 못 찾았다 포기하진 않잖아요. 그렇지. 계속 이 400년 전에 그 아름다운 인연을 연결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자 그러면
그러면 이걸 우리가 작별을 해야겠네. 수고 좀 해주시고 어디 성공을 빕니다. 너무 멀어져 해봅시다. 네. 성공하셔. 고맙습니다. 네. 꼭 같이 해요. 꼭 찾아주시네. 아쉽게 발길을 돌리는 송영구의 후손들. 준비했던 선물도 제 주인을 못 찾고 다시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온갖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주지번 원생의 후손을 만났더라면은 함께 영혼을 나눌 겸 작품을 드리고 갈까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좀 아쉬움이 좀 있죠. 그러나 이제 다음에 언젠간 만날 거라고 기약을 하면서 되돌아갈까 합니다. 풍수상으로도 명당으로 꼽히는 망모당에 들어서면 집주인의 성품이 절로 느껴집니다. 행정고시 이런 거 합격하면 5급에서 시작. 조선 선비의 멋과 정신이 담긴 망모당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변함없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진천 송시문 중에 새 종친 회장이 뽑혔습니다. 이 소식을 조상께 알리는 고유제. 그런데 제사를 모실 때 꼭 등장하는 조상의 유품이 있습니다. 중시조 송인의 묘에서 발굴한 이 식기는 문중에서 제일 가는 보물이죠. 식기를 함께 모시는 것은 조상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후손들의 의지입니다. 빛나는 조상의 전통을 제2의 링컨을 꿈꾸며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오바마처럼 종친 회장은 조상을 앞에 모시고 경건하고 엄숙한 다짐을 합니다. 회장직을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6대 대종회장 정선. 특히 고려 말 조선을 거치면서 어찌 보면은 충신이라는 개념하고 효자라는 개념이 체현되는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가 성리학적인 어떤 유교 이념과 결합이 되면서 그야말로 어찌 보면은 순결주의에 가까울 정도로 자기의 지조를 유지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선비라고 표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이 한 개인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집안의 전통이자 가격으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문이라고 세칭 얘기할 수 있는 집안들이 적절한 자기 역할을 그 시대 그 지역에서 하는 것으로서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굽이굽이 한 집안에 흘러내려온 인연이 있습니다. 평생 검소하고 청빈한 삶을 살고자 했던 선비 표옹 송영구. 끝까지 제 소신을 잃지 않았고 지인지감으로 한 사람의 인생에 큰 걸음이 된 존재. 송영구의 가르침으로 장원급제한 후 은인을 찾아 먼 길을 달려온 주지번. 단 2번의 만남으로 전설이 된 인연이 익산 망모당과 전주객사 풍패지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을 초월한 두 사람의 인연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400년 전에 우리 포용 할아버지가 선조님들한테 어떻게 했는가, 또 후손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상기자는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당정하여